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탄 택시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의 옷을 오려낸 순간 그곳에서 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의사들조차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최은지이고 올해 31살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는 7년째입니다. 응급실이라는 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매일 긴장된 시간을 보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직업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은행원이셨어요. 외동딸로 자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친 친구를 보면 제가 먼저 달려가서 보건실에 데려다주곤 했죠.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면서 간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힘든 일인데 괜찮겠니?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제안이 왔지만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선택했어요. 가장 바쁘고 힘든 곳이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밤낮 없이 환자들이 실려오고 피를 보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늑골이 부러지는 느낌을 손으로 느낄 때도 있었고 결국 살리지 못한 환자 때문에 밤새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냉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직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뇌졸중, 자살 시도, 폭행 사건 등. 응급실에서 못 본 게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연애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2년 전에 지금의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33살로 건축 설계사예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민호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죠. 저처럼 바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주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거나 갑자기 일이 생겨도 불평 한마디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교제한 지 1년 만에 민호가 청혼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평범한 주말 저녁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나랑 결혼할래? 라고 물었죠. 저는 울면서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모두들 좋아하셨어요. 제 부모님은 민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민호 부모님도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인 박정숙 여사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박정숙 여사님은 63세로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으셨어요. 품위 있고 우아한 분이셨죠. 목소리도 부드러우셨고 항상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은지야, 이제 우리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처음 만난 날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 따뜻함에 저는 바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석 달 후인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준비할 게 많았지만 민호와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특히 열성적이셨어요. 예식장을 함께 알아보러 다니시고 한복집도 같이 가시고 예물도 함께 고르셨어요. 저는 그런 여사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여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은지야, 오늘 시간 있니? 우리 웨딩드레스 마지막으로 피팅하러 가자. 네, 어머님. 몇 시에 뵐까요? 오후 2시에 웨딩숍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도 곧 도착하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죠. 어머, 은지야. 기다렸지?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함께 웨딩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 피팅은 순조롭게 끝났어요. 수선할 부분만 조금 표시하고 나왔습니다. 은지야, 우리 백화점 가서 구두도 보고 갈까? 좋아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혔습니다. 택시 안에서 여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혼여행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아이 계획 이야기 등. 여사님은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며 웃으셨습니다. 근데 은지야, 너 응급실에서 일하니까 힘들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최고지.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여사님의 말씀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제가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도 좋은 사람이지만 시댁 식구들이 좋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충격이 느껴졌어요. 쾅! 엄청난 소음과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려는 걸 안전벨트가 간신히 잡아줬어요. 으악! 여사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택시가 앞차를 들이받은 상태였어요. 뒷차도 우리를 받았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여사님을 돌아봤는데 여사님이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여사님을 살폈습니다. 여사님은 의식이 없었어요. 호흡은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가슴 부위를 안전벨트가 강하게 압박한 것 같았어요. 119 불러주세요. 제가 택시 기사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7년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했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이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사님을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목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약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여사님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의식 없음, 호흡 불규칙, 맥박 약함. 가슴 부위 강한 타격 의심됩니다. 제가 신속하게 보고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여사님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사고 났어. 어머님이 의식을 잃으셨어. 우리 병원 응급실로 오고 있어. 뭐라고? 지금 바로 갈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라 모든 게 익숙했어요. 동료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예요. 환자는 제 예비 시어머니세요. 여사님은 즉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당직 의사인 김태현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저와 같이 일한 지 5년 된 선배였습니다. 은지 씨, 상황 설명해봐. 교통사고 연쇄 추돌. 안전벨트로 가슴 부위 강타. 현장에서 의식 소실. 호흡 불규칙, 맥박 약함.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검사부터 하자. 은지 씨는 밖에서 기다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보호자야. 맞게 있어. 김태현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얼마 후 민호와 예비 시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지야. 민호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예비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드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김태현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죠. 우리는 김 선생님을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슴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늑골이 여러 개 골절됐고 그중 일부가 폐를 찔렀습니다. 기흉이 온 상태예요. 기흉이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폐에 구멍이 뚫려서 공기가 새는 겁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요? 환자분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게 뭔가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호자분들만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김 선생님의 표정이 묘했어요. 우리는 김 선생님을 따라 응급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상체에는 하얀 환자복이 입혀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환자분 티셔츠를 가위로 오려냈습니다. 신속한 처치를 위해서죠. 그런데 김 선생님이 여사님의 환자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사님의 가슴과 복부에는 수십 개의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화상 자국, 칼 자국, 멍 자국 등 온갖 종류의 흔적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럴 수가.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선생님, 이건 네. 학대 흔적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10년도 넘은 것 같고요.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 짓입니다. 아버지. 민호가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나는 악마였어. 20년 넘게 당신을 때렸어.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둘렀지. 당신은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았어. 그저 참았어. 민호,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야. 민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민호야.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내 어머니한테는 괴물이었어. 술만 먹으면 이성을 잃었어. 예비 시아버지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당신은 교장까지 한 훌륭한 분인데 나는 그런 당신을 존중하지 못했어. 내가 능력 없는 걸 내 어머니 탓으로 돌렸어. 화풀이를 한 거야. 10년 전에 술을 끊었어. 그때부터는 손찌검을 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20년 넘게 당신을 괴롭혔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품위 있고 우아하신 여사님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니. 그 아픔을 숨기고 살아오셨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는 몰랐어. 하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줄. 내가 알까봐 당신이 최대한 숨겼어. 너한테는 좋은 아버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지. 김태현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환자분 치료가 우선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비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정적이 흘렀어요. 민호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고 예비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면 결혼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사님은 괜찮으실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시간쯤 지났을까요? 김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상태도 안정됐고요. 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환자분이 쉬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사님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려 하셨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미안해.
놀랐지? 여사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다 알게 됐구나. 내 몸의 상처들을.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여보.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됐어요. 당신도 많이 변했잖아요. 10년 전부터 술도 끊고 나한테도 잘해줬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당신한테 한 짓은 다 지난 일이에요. 민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알았으면 엄마를 지켜드렸는데. 민호야,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지났어. 여사님은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은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우리 집안 이야기를 알게 됐잖아. 결혼하기 싫어졌니? 여사님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사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20년 넘게 고통을 참으며 가족을 지키신 분. 그 상처를 숨기고 품위를 잃지 않으신 분. 어머님, 제가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어머님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시고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신 어머님이 대단하세요. 은지야.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어머님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저는 민호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사랑합니다. 고마워, 은지야. 정말 고마워.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민호도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아서 여사님을 돌봤습니다. 민호와 시아버지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제가 간호사니까 제일 잘 돌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밤늦게 여사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은지야, 아직 있었구나. 네, 어머님. 제가 오늘 밤 지킬게요. 고마워. 여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네, 어머님. 저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까이 당겼습니다. 여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행복한 여자였어.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도 나왔고, 원하는 직업도 가졌지. 그리고 민호 아버지를 만났어. 처음에는 좋았어. 다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하고 사업도 실패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했어. 나한테 화풀이를 했지. 처음에는 욕설만 하다가 나중에는 때리기 시작했어. 나는 참았어. 이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담배로 팔을 지지기도 했고 칼로 위협하기도 했어. 한 번은 계단에서 밀어서 갈비뼈가 2개나 부러졌어.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민호 때문이야. 아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교장이었잖아. 체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어. 주변에서는 우리를 모범 가정이라고 했어. 남편은 조용하고 아내는 성공했고 아들은 착하고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지. 하지만 그건 다 가면이었어.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어. 제발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집에 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나는 벌벌 떨었어. 오늘은 어디를 맞을까, 얼마나 아플까 두려웠어. 민호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쯤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민호를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었어. 그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버티자고 다짐했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 민호가 대학생이 되던 해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어. 음주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야.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이 남편을 바꿨어. 병상에 누워서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울면서 사과했어. 당신을 괴롭힌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는 살았다.
이제 변하겠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어. 나는 믿지 않았어. 수없이 들었던 사과였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정말 변했어. 술을 끊었고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챙기기 시작했지. 처음 1년은 믿을 수 없었어. 언제 또 술을 마실까, 언제 또 때릴까 불안했어.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 정말 달라진 거야.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남편을 용서했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용서했어.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 여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은지야,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호는 아버지와 다른 아이야. 착하고 따뜻한 아이지. 너를 절대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어머님.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다행이야. 내가 그렇게 키웠어. 절대 폭력을 쓰지 말라고, 여자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어. 내 아픔이 민호에게는 전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 어머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세요. 강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버틴 거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행복해. 남편도 변했고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났고. 은지야, 내 몸의 상처들을 봤지? 네. 이 상처들은 내 과거야. 지울 수 없는 과거지. 하지만 이제는 이 상처들이 나를 규정하지 않아. 나는 살아남았고 이겨냈어. 그게 더 중요해. 저는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강한 사람이야, 은지야.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만 봐도 알아. 넌 충분히 강해.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시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밤새 울으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호도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그들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 나 괜찮아. 여보,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가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보, 이제 그만 우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민호 결혼식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결혼시켜줘야죠. 민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결혼식 미뤄도 돼. 엄마 완전히 나을 때까지. 안 돼. 예정대로 해. 나 한 달이면 충분히 나아.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사님은 2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면 매일 병원에 들러서 여사님을 돌봤어요. 민호와 시아버지도 매일 오셔서 간호를 도왔습니다. 그 2주일 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여사님도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꺼내셨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폭력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용서의 의미,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응급실에서 7년을 일하며 수많은 폭력 피해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경험하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사님이 퇴원하시던 날,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병실에서요. 케이크를 준비하고 꽃다발도 샀어요. 여사님은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나를 걱정해주니 고마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 소중한 가족이시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퇴원 후 여사님은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늑골이 아물고 폐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결혼식이 2주일 남았을 때는 거의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사님을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셨고 매일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셨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여사님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한복 최종 피팅 때였어요. 한복을 입으신 여사님은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은지야. 너도 정말 예쁘다. 우리는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곧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네, 어머님. 설레요. 은지야,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줄래? 네, 말씀하세요. 혹시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참지 마.
나한테라도 말해. 알았지?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그리고 민호가 너한테 잘못하면 바로 말해. 절대 참으면 안 돼. 나처럼 되지 마. 민호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여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민호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5월의 화창한 토요일이었어요.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동료들도 많이 왔고 민호 회사 사람들도 왔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어머님, 우리 예쁜 며느리.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지야,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님. 행복할게요. 민호 아빠랑 나도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지. 어머님도 꼭 행복하세요. 그럼. 이제 손주도 봐야지. 여사님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고 저는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민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단상에 올라 민호와 마주봤습니다. 사회자가 서약을 받았어요. 신랑 강민호 씨, 신부 최은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신부 최은지 씨, 신랑 강민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제 부모님이 우시고 계셨고 시부모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여사님의 눈빛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축복과 응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안도감. 피로연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시아버지가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여사님도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용서도 가능하구나.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파리, 로마, 베니스를 여행했어요. 민호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내내 여사님 생각이 났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첫 주말, 저희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여사님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도 함께 장을 보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민호야. 너희 신혼집은 어때? 불편한 건 없고. 완벽해요, 어머님. 다 잘 준비해 주셔서요. 다행이다. 너희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으셨어요. 은지 씨 덕분이야. 내가 우리한테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한 게 없는걸요. 아니야. 내가 그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잖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상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어. 그게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됐어.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은지야, 너는 우리 가족한테 구원이었어.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모두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너는 우리를 포용해줬어. 어머님. 그리고 그 사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더 이상 비밀이 없는 가족이 된 거지. 어쩌면 그 사고는 우리한테 축복이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여사님의 상처는 영원히 숨겨졌을 거예요. 가족들은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고 여사님은 혼자 그 아픔을 안고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 모든 게 드러났고 가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회를 가졌고 민호는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딸은 5살이 됐습니다. 할머니를 무척 따라요. 여사님도 손녀를 정말 아끼십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여사님은 손녀와 함께 놀아주세요.
시아버지도 훌륭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손녀한테는 한없이 다정하십니다. 과거의 폭력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정말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택시 사고, 응급실, 그리고 여사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 그때는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비밀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픈 가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모든 게 드러났고 우리는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며 배운 건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여사님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우리는 그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사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아물었습니다. 물론 흉터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의 증거입니다. 여사님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흉터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솔직해졌어요. 서로에게 비밀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눕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며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